뉴스앤이슈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엿새 만에 오늘 새벽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만 지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동, 북한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러다가 정말 북한의 이 새벽 미사일 도발 상습범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어떤 의도에서 오늘은 또 쐈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통상적인 전략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북미 예를 들어 뭐 대화가 임박했다라든가 또 남북한 간의 뭐 대화가 임박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보통 보면 그 전에 상당히 좀 위기를 좀 끌어올리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몸값 올리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찌됐건 그 북미 실무 협상이 이제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네. 최대한 지금 몸값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뭐 ICBM 실험 발사를 한다거나 이거는 직접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건 협박을 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강도 도발을 지금 계속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핑계도 계속 이건 대남용이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내용을 보면 고도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거리도 지난번보다는 짧아졌는데 이런 것들도 지난번과 비교해 봤을 때 고도의 남쪽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김철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우선 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실험 강력하게 우선 규탄을 합니다. 예.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한이 이제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방금 이종훈 그 평론가께서 얘기했듯이 몸값 올리기 식의 네. 그런 위기감을 조성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예. 8월 초에 그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요. 최근에 그 한국군의 대한민국 국군이죠. 국군의 전략 무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F-35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글로벌 호크 뭐 정찰기 4대 정도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위협을 좀 느끼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최근 남북미 그 판문점 회담 이후에 예. 대한민국, 남한이 보다 좀 북한을 위해서 적극적인 뭔가를 좀 해달라. 네네. 이런 요청의 일환이기도 하지 않겠나.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불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뭔 그렇게 불만이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미 예. 관계에서 이른바 그 중재자 역할, 그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북측으로 하여금 핵 폐기의 과정으로 가는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뭐 속도나 여러 가지 그 입장이 북한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북측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지금 거죠. 문재인 대통령 이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줄 만한 다른 지도자가 있을까요? 그건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땐 그런데 네. 북한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남북미 관계에서 특히 북미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에 대한 견제용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이제 협상 대상국으로서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남측의 위협을 가해온다면 북한은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화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냈었는데 이번 발언이 정경두 국방장관 취임 이후에 가장 북한에 대해서 고강도의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적이냐 주적이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전부터 있었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적이라는 개념을 거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도발이 계속대로 이어지고 있고 뭔가 좀 강력한 좀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전제 조건을 달았냐면
북한이 위협하면서 계속 도발하면 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약간의 이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좀 약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결국 국민들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거에 못지않은 우리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현무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자체가 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이스칸데르급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우위에 있는 그런 우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자체는 아마 북한에 대한 네. 어떤 경고 메시지도 되지만 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좀 안심시키려는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보고, 왜 이 적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꼭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가지고 계속 국회에 어떤 정상복귀의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 장관이 이 현무2라는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우리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근데 관건은 사실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선 전투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 재래식 무기로만 좀 비교를 했다는 거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성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핵과 비핵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적인 열세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만 핵은 실제로 사용하는 순간 공멸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은 협상의 그 지렛대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이고, 오히려 남과 북에서 뭔가 분쟁이 그것도 무력적으로 벌어진다면 예. 그거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의 억지력이라는 것은 저 한반도 내에서의 분쟁 상황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그 도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그 현무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들은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 측을 위시해서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프레임들을 갖다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 앵커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김정은 위원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은 대놓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남북이 먼저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한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또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걸 당장 카드를 갖다 꺼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일 큰 거죠. 북한과 우리와의 굉장히 인식차죠. 그러니까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거를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풀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지만, 네. 이게 대북 제재라는 게 다 이 국제사회의 약속이라 우리 정부가 그거를 원한다고 해서 그걸 풀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집요하게 북측에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그 개성공단 갑자기 이제 그 중단 조치한 것도 사실은 뭐 미국 정부가 요구를 해서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우리 정부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중단을 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측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대북 제재하고 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남한 차원에서 이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들은 게 좀 전략 무기 도입과 더불어서 네. 이 한미 연합 훈련 부분을 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한미 연합 훈련 부분도 그러니까 북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도는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좀 잠시 중단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런 그 뉘앙스, 그런 뉘앙스의 그 메시지를 미국을 향해서 계속 좀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령 성사가 안 되더라도 예. 북측은 이제까지 해왔던 그 관성대로 계속 앞으로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말씀하신 그 북한과 우리의 인식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그게 수세적, 그러니까 공세적 훈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는 DMZ에서 또 대화의 채널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모여서 예. 사실상의 3차 회담 같은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고 실무 협상을 곧 재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미 간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예. 특히 이제 그 아시안 회의에서 국무장관, 외무장관이 뭐 접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북한 외무상 장관이 지금 불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ARF 내일서부터 열리는 거 말씀하시는 아시안 거죠? 회의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서 긴장도도 높이고 몸값도 높이면서 뭔가 그 협상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렇지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 뭐 이런 전략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 북미 협상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존 볼턴 그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실 DMZ에서 북한과 좀 접촉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실무 협상이 매우 조만간 재개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와 있는데 매우 조만간이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으로 뭐 시기를 못 박은 것 같아요. 그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그 이제 트럼프 서명이 담긴 그런 사진,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만났던 사진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일단 뭐 밑으로는 어느 정도의 실무자끼리 오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 당구의 쓰리 쿠션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미국에 대한 어떤 예. 메시지라고 봐요. 근데 한국이 사실은 북미 회담이랄지 비핵화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더군다나 뭐 개성공단이라지 북한에 있는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도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 풀려야지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첨단 공격용 무기를 도입하고 또 한미연합훈련한다. 근데 한미연합훈련 자체는 또 미국과 같이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국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미사일을 발사하고 어떤 비난을 하는 게 있어서 네. 북미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어요. 네.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꼭 미사일 발사면 북한을 뭐 제국주의다 공격을 많이 했는데 북미 회담 이후에는 한국만 계속 미사일 발사한 네. 다음에 뭐 시위용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경고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는 네. 결국 미국하고는 계속적으로 실무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뭐 시간을 끌기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맨 맞으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처럼 잘해줄 사람이 없다. 북한에 그런 얘기 했는데 원래 잘해줄수록 기대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당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쓰리 쿠션이 직접 말담아 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 아시죠? 아니, 굉장히 어렵죠. 쓰리 쿠션이. 그러니까 쓰리 쿠션으로 미국에 메시지를 주겠다는 생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보고요. 그런데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하튼 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북한에 대한 또 새로운 메시지의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요? 실제로 예전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자신들이 한 약속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 한국하고 미국도 같이 군사적인 어떤 방어적인 훈련이라든 우리가 규정할 때 방어적인 훈련이고 그들이 규정할 때 공세적인 훈련이 예. 들어가 있든 간에 그런 훈련들을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뭐 무기를 개발한다거나 해서 일상적으로 자기네들을 갖다가
자기네 안보를 위한 활동들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거기 그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네. 그러니까 일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도발들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네. 이 얘기는 결국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과 뭔가 빅딜을 갖다 성사시킬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이런 그 자잘한 그런 어떤 그 어택들 이런 어택들이 왜 그 김정은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를 트럼프는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를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계속 협상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거듭해서 자국 내 특히나 자국에서 자신의 어떤 북한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지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 의회 중심의 이 방일단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오늘 오후에 당초에 이 일본 집권당이죠. 자민당 간부들과 면담을 추진했었는데 결국 면담이 취소됐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한일 외교 갈등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면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제 ARF라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립니다. 근데 북한이 2003년 이후에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을 포함한 얘기들이 조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미국과 일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금 가능성이 높게 얘기되고 있죠. 예, 뭐 폼페이오 장관이 뭐 일단은 이제 그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지금 이제 장관 회담이 이제 성사가 될 것처럼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지켜보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찌됐건 지금 한미일 간에 지금 풀어야 될 지금 사안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일 간에 이제 뭐 경제 갈등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또 북한의 이제 단거리 미사일 미국 정부가 신경은 안 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신경 쓰이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실무협상 원래 그 3주 이내에 열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 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다 보니 이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신경은 계속 쓰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네. 또 폼페이오 장관이 어찌됐건 이 실무협상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실상 좀 주관을 해서 좀 진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처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 ARF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외교 장관들 간의 회동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네. 이 회동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북한도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미국 정부가 지금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하고 어떻게 네. 이야기를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내릴지 그걸 지켜본 다음에 아마 그 구체적으로 실무 협상에 지금 이제 임하는 그런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엔 임박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임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지금 이제 지금 미국을 자극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회 방일단에 오늘 예정됐었던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은 오늘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로 지금 다시 소식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내일 이 자민당 간부들과 만나서 어떤 접점들 좀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일 갈등과 관련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죠. 한일 갈등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전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ARF 참석차 출국했고요. 방일단도 오늘 오전에 일본을 향해 출국했습니다. 출국 전에 어떤 얘기들을 하고 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중단돼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ARF에 참석하는 여러 외교 장관들, 국제사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님들이 방일하는 것도 일본의 여당과 야당 지도자들을 고루 만나 뵙고 지금 양국의 입장을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들 좀 막자.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각 정부에 전달해서 모든 문제를 외교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이 사실상 자민당의 2인자 아니십니까? 아베 다음에. 그래서
그분과 면담하도록 박혀 있고 여야 지도자들은 만나도록 확정되어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죠. 특히 집권당인 자민당의 정책이 실제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의원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쎄요, 뭐 이번에 이 갈등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박 2일 일정으로 가서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부 대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만 네. 대한민국과 일본의 의회 지도자들이 한 군데 한 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예. 대화를 하고 뭔가 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조금의 기대는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예. 대한민국의 그 서청원 의원이 8선 의원입니다. 무소속이긴 한데. 그렇죠.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한 팀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여야가 함께. 네.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 간사장도 만나고 야당 대표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여당이죠. 열림여당의 네. 대표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여야의 일본 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지점에서 아마 공감대는 또 일정 부분 있었다라는 게 오전에 언론을 통해서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르면 내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일 의원연맹이라고 그러고 예. 일본은 이란 의원연맹이라고 예.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뭐 당초 오후에는 그 니카이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오늘이 아니고 내일로 연기됐다고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내일 네. 그 면담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공동의 그 입장을 내는 그런 정도까지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뭐 예. 그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의 그 의원외교는 상당한 성과를 가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네. 물론 뭐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정은 예. 양국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원 외교라는 게 앉아서는 상당히 웃으면서 악수하고 지나가지만 그게 다시 정책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그 디테일 속에 뭐 악마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굉장히 여하튼 잘 풀어가야겠죠. 그런데 8월 2일에 여하튼 일본은 강요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겠다.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죠, 김 변호사님. 일단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본은 일단 법적인 절차는 다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8월 2일인데 약간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죠. 일단 ARF에서 이제 폼페이 장관과 같이 한미 일 이렇게 외무부 장관 회의가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날이 지금 8월 2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기 자체에서 조금 연기를 할지 예. 아니면 이걸 원래대로 이제 통과를 시킬지 이제 그건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의원님들이 가서 일본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설사 가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단 불을 지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크다고 보고 더군다나 특히 일본은 이제 내각제잖아요. 그래서 여당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 네. 여당의 2인자를 할 수 있는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면 예. 어느 정도 좀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 해결책을 아마 마련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뭐 정부는 정부대로 왜 ARF에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한일 의원은 의원대로 또 만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어떤 불매운동이랄지 이런 건 또 이런 것대로 가고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우리가 지금 지소미아랄지 이런 것들을 파기하느냐 아니면 일본 도쿄 올림픽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같이 가야지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결국 8월 2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일본 자체도 일왕 즉위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일본 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강행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희망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루어지면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에 대국민 담화를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던데 김성수 평론가님께서는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능성이라든가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높은 수준의 대응이라는 건 어떤 전면전을 염두에 둔 건지. 예, 실제로 오늘 그 NSC 긴급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라는 네.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NSC에서도 얘기가 됐어요. 예. 지금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함께 만난다고 폼페이오 그 미 국무장관이 자국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양쪽이 다 모두 파트너이기 때문에 예. 중재를 할 것이다. 얘기를 처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일의 분쟁 중지 협정 서명을 촉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미국이 중지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이제 내일과 8월 2일 요 사이에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NSC에서 얘기했던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악화시킨다는 건 바로 8월 2일에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말하는 거죠. 그게 강행이 된다면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대국민 담화는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 우리 쪽에서 일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인 어떤 선택들, 예. 뭐 지수미아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선택들을 카드로 올려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 그동안은 굉장히 침묵했었는데 지금 나온 얘기 보면은 분쟁 중지 협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분간 좀 냉각기를 가져라 이렇게 대화를 좀 유도하는 듯한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조치는 일단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미국 쪽의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오고 일본 정부 쪽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예. 미국 쪽으로부터 그런 뭐 요구를 받은 적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일본 쪽에서 후속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런 요구를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시키겠다는 그 조치를 중단해라. 네. 라고까지 지금 요구를 했다라고 지금 일본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취한 조치 부분은 차차 정리를 하더라도 사태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악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지금 굉장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예.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일본이 취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심각하게 그 지소미아 파기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 지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미국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에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일본을 그 말리는 전략을 일단은 좀 취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하루 이틀간에 이제 결국 결정이 좀 될 것 같고 오늘 그 일본의 그 자민당 간사장하고 우리 그 방일단하고 회동이 미뤄진 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 길들이기 차원에서 예, 한번 좀 이렇게 거절했다가 마지못해 만나주듯이 만나주는 그런 예. 전략일 수도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만났을 때 어찌됐건 뭔가 서로 상호간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방일단이 할 얘기는 뻔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게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겠다는 거 중지해라. 이거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 일본 내각 내에서도 지금 뭔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 네. 아마 뭔가 확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하루 정도를 미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내일 정도에는 대강 좀 가닥이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주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네.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여튼 그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과소평가하고 이 일본 불매 운동이 오래 못 갈 거다. 뭐 이렇게 좀 평가했던 거 아니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본 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죠,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저력이 있다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외환위기 때 우리가 그럼요. 금 다 모아갖고 금모으기 운동도 했고요. 집에 그래서 있는 그 외환위기를 극복한 최단 네. 시간에 극복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저력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 SNS를 통해서 일본 여행 안 가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산 제품 안 사는 거. 심지어는요,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 있잖아요. 예. 그 맥주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네. 이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나면 겉으로 언론에 계속 나오는 그 주요 부품 소재에 관한 한국 경제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일본도 대단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그 내수 시장의 관광 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한국 국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일본의 관광업계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아베 총리의 지역구가 야마구치현인데 우리가 잘 아는 항구가 있죠. 시모노세키 항구라고요. 그 항이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그 네. 관광지입니다. 그 관광지도 대단히 많이 지금 급격하게 네. 감소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네. 또 특히 일본에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각성하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지금 참여연 선거도 끝났잖아요. 끝났고 단지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한국에 대한 견제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바로 이게 수습이 되고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일본 아베 정부가 그 의도한 바대로 예. 그렇게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불매운동에 있어서 그 일본 정부가 착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완전히 그 인터넷에 있어서 최강국이고 IT 기술에 있어서 가장 그 높은 수준을 향유하고 있고 그래서 네. 우리의 문화가 SNS와 모바일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일본은 그러지 않으니까 일본 내에서 아직까지는 낡은 프레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식의 소비자 운동이 이렇게 폭발적인 힘으로 번질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을 못한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현재 불매 운동은요. 우선은 처음 시작은 일본의 그런 어떤 그 경제적 침략에 대응하는 자발적인 소비자들 주권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 이게 SNS를 타고 가면서 뭐가 되고 있냐면 인증놀이, 문화적인 어떤 현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몇 개를 불매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일본 제품 파는 데 가봤더니 이렇게 팔이 날리더라. 네.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또 재밌게 그걸 즐기면서 문화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업체들이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이 정도 됐으면은 이거는 단기일 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네. 기업이 마케팅을 여기서 펼쳐버리면은 그 마케팅으로 회수되는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 6개월 가까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독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번져 나가기 때문에 그 힘들이 커져나가고 있는 건데 네. 이런 부분을 일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집단 지성의 힘이 얼마만큼 크냐면 예. 생산 유발 개수가 높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일본 차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본 차의 생산 유발 개수가 2.417 이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을 팔면 실제로는 240만 원 이상의 어떤 이득을 본다는 거거든요. 네. 100만 원의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골라가지고 지적을 하고 정보를 갖다 유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아픈 결과들까지도 조만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이제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 일본과의 외교 갈등과 관련해서 말은 아끼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것들은 있죠. 이번에 저도를 방문했는데 저도에 방문해서 다시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일화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뭐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순신 마케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에 행사 있을 때 처음 먼저 가셔가지고 이순신 장군 12척 승리 얘기를 꺼내신 이후에 예. 이순신 장군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지금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 그 이후에 차기 대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일본과의 그러니까 일전이 불가피하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걸 내부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약간 좀 활용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얼마간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일 그런 이제 분위기 조성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국면이다라고 보고요. 사실 연장선상에서 이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최근에 한일 외교 갈등과 관련해서 이게 총선에 뭐 민주당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요지의 이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나눠줬다가 물론 뭐 나중에 이게 뭐 적절치 못했다라고 사과는 했습니다만 네. 그런 논란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는다랄지 외부로부터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결국 여당과 정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걸 대응하고 그걸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당과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하지만 일단 내년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특히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계속 안보를 판단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이제 친일 프레임 논란. 그래서 자꾸 그 여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야당을 공격해서 결국은 야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 예. 이런 취지의 공격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네.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논리적인 건 상당히 맞다고 봐요. 네. 하지만 마치 이것이 뭐 친일 프레임과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사과는 했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있어서도요.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여당의 지지도 또 야당의 지지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네. 그리고 야당 자체도 일단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를 하게 되면 마치 친일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정당한 비판은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예. 어떤 근본적인 일본과 어떤 관계 이걸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런 것에서 생산적인 걸 내놔야지 그렇지 않고 여당이나 정부만 비판하다가는 결국 친일 프레임에 걸려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제가 한 말씀만 것처럼 드리면 예. 민주당의 그 민주정책연구원의 행태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 지금 국난을 극복해야 돼서 국난 극복을 하려면 전 국민을 통합시키는 그런 그렇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국난 극복은 신경 안 쓰고 내년 총선 승리에만 힘쓰는 그런 정부 여당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여론조사를 다 해갖고요. 그 여론조사 내용을 의원들한테 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이른바 친일 프레임을 써서 자유한국당을 견제를 해라.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국난 극복에는 관심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는 어찌됐건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 네. 이런 식의 대응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그게 논란이 되자마자 오늘 아침에 바로 부적절했던 보고서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자, 일본과의 갈등, 사실 이 방일 의원단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또 ARF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어떤 식의 이 해결 방안들을 논의할지 관심인데 그 내용들도 계속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볼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실 이번 주에 휴가를 가겠다고 했는데 휴가 다 취소하고 여러 일정들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의 일정이 이렇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뒷말을 낳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제 나는 친박에는 별로 이렇게 빚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걸 두고 이러다가 황교안 대표가 친박 비박 다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성수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황교안 대표 얘기. 예, 뭐 자기가 아무리 말로 친박에 빚진 게 없다 그래도 중진들이 다 친박 의원인데 도대체 그걸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태도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황교안 대표는 자신한테 오는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그냥 대증적으로 계속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대증적인 대응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능력을 보여줘야 될 때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컨텐츠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일이 오는 잡매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걸 갖다 다 그 되돌려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휴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이종우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를 취소했죠. 문재인 네.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시는데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가시겠습니까? 예. 그 황교안 대표의 그 1차 타겟, 1차 정치적인 타겟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예. 휴가 가 있는 중에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이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사실은 뭐 당내외에서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여론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그 속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감이 많이 좀 엄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만회도 하고 싶고 최근에 약간 지지율 부분에서도 특히 정당 네. 지지율 부분에서도 좀 약간 좀 소강 국면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꽤나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말과 진짜 생각은 좀 다르겠죠. 김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정치인이 지지율에 일희일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서 네. 만약에 떨어졌으면 내가 왜 떨어지는가를 판단을 해야 하고요. 특히 예.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자유한국당하고 또 황교안 대표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 개 있지만 결국 위기 대응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보수 통합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보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구체적인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예.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갖다 제가 볼 때는 예.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것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가지고 과연 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을까? 예. 그러니 제가 이제 한마디 고언을 하자고 하면 일단 황교안 대표가 대선에 대한 마음을 비우면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친박과 관련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답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대선을 가려고 하고 대표로서 어떤 지지도를 얻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것대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 나쁜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유념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걸 깨달을 수 있을지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자유한국당의 뭐 행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꿔야 한다고 봐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한 뭐 위기론도 좀 있고 이거를 황 대표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뭐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내년 총선 또 대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황 대표 스스로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